오늘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난 여름에 예기치 못했던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비롯해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지요. 서울에서도 특히 이제 수재 피해가 심했던 곳 중에 하나가 동작구랍니다. 서울 동작구에 어느 동네에 여당 정치인들이 수재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셔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와중에 한 국회의원이 실언을 했어요.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경기도 어디 도시의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결국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에서 난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윤리위원회에서 아마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언, 사실 말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엄밀하게 보면 그게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데 진정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수재복구,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수재복구하는 일에 관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진 찍히고 연출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지요. 우리가 3살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언행, 즉 보여주는 언행은 일종의 메시지거든요. 1000마디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주장하는 것보다요, 한번 쇼로 딱 이런 거 보여주는 게 훨씬 강력하고 강인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그런 쇼를 어느 정도 잘 해야 돼요. 메시지가 있는 쇼, 강력한 전달력이 있으니까요. 수재를 당한 건 어쩔 수 없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계속 여기서 슬퍼할 수는 없지 않냐. 이제는 복구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우리도 솔선수범하겠다. 우리도 관심을 갖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쇼라고 하면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언이 보도가 됐어요. 방송 카메라에 잡혔어요. 덕분에 그런 메시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또 정치인들이 정치 혐오만 생기는 거죠. 보여주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쇼를 하더라도요, 진정성이 없으면 이게 곧 드러나는 겁니다. 쇼에도 진정성이 있어야 그 쇼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진정성이 없으면 그 쇼는 쇼일 뿐이죠. 100번 양보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리더급들은 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괜히 대통령이 의전하고 이러는 게 다 쇼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서 보여주기나 생색내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진정성이 좀 모자란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건 그것을 잘 보여줘야죠. 입 밖으로 내는 건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잖아요. 당장 지금 장사 다 망하고 보니까 비가 오면 전기가 나가고 냉장고가 멈추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팔려고 쌓아놨던 냉동실에 냉장실에 고기들을 다 상하고 가게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이상의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들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경솔했으면 방송 카메라가 있는데도,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그런 경솔한 말을 합니까? 제가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조회를 하는데 그 전에 주말이 있었잖아요. 그 주말에 한 학년 후배가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의 후배라고는 하지만 이름도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얼굴도 당연히 모릅니다. 한 학년 후배니까 같은 동급생이면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고 얼굴이라도 알 텐데 뭐 후배니까 뭐 전혀 모르죠. 그냥 전에 들었어요. 그날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이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당신이 하셔야 될 때를 말씀을 하시기 전에 딱 먼저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같은 학교 학생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중인데 너희들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장난치면 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학생인 저와 친구들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상관없거든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자유가 강제가 되고 내 마음이 진짜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 애도를 표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자 예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른들한테 막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싸우지 않는 게 존중해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성품이고 예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 파악을 잘하자.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나쁜 일이 돼요. 조회 시간에 다들 조용히 잘 서 있는데 웃고 떠들고 장난치면 그건 나쁜 짓이죠. 누군가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웃고 떠들고 장난치면 그건 폐륜적인, 윤리에 아주 어긋나는 폐륜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라는 말을 이 사람이 진심으로 했겠어요? 거의 반 농담이죠. 자기들끼리 두세 사람 모여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해도 뭐 누가 문제 삼겠어요. 농담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농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정치인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좀 염려되는 게 있어요. 그냥 뭐 분노를 쏟아내는 배설 뭐 그런 것처럼, 또는 넋두리 뭐 화내는 거, 분풀이 이런 걸로 받아들일까 봐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정치와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뭐 많이 나오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슨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저래, 그 정치인들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발 정치인들 욕하고 그치지 마세요. 욕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또 어이없어 하는 언행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돌아보자, 깨닫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사실은 그 정치인이 보여준 모습에서 50보 100보예요. 정치인이 자기가 크게 잘못한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잘못된 언행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 전에 저녁에 제가 방에 있는데 아내가 옆방에 있었는데 카카오톡으로 시 한 편을 보내줬어요. 찾아보니까 나태주 시인의 괜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 광화문 거리 교보생명 로고를 보고 저것은 신라나 백제 시절 궁중의 안악들이 허리춤에 찼던 장식품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라고 얘기해줬다. 다산을 비는 마음으로 엄마 뱃속의 태아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라고 제법 유식한 설명까지 달아 말해주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파랑새인 줄 알았어요.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강남콩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
괜히 말해줬다 싶었다. 그냥 파랑새로 알고 강남콩으로 알게 내버려 둘 것을 괜한 일을 저질렀구나 싶었다. 이 시입니다. 괜한 일. 사실 교보생명 로고 생긴 모양에 대한 시인의 설명이 틀리지 않거든요.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입니다. 고곡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옥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 그 금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달려 있는 새 모양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건데, 고곡이라고 불리던 그 장신구의 모양을 본떠서 교보생명이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교육보험이지만 뭐 하여튼 옛날에 거기서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근데 시인이 아는 지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사실은 이거야 라고 알려준 것이 괜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파랑새로 알고 있어도 뭐 잘못될 거 없잖아요. 강남콩으로 알고 있어도 뭐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상상력으로 저건 참 강남콩처럼 생겼네, 저건 파랑새처럼 생겼네 라고 상상력을 갖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시를 받고 옆방의 아내에게 갔습니다. 이 시를 왜 보냈냐? 제가 자주 괜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괜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걸 잘못 알고 있으면 굳이 지적을 하고 그거 틀렸다고 고쳐주고 설명해주고 심지어 주장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진다. 그런 모습을 자꾸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동의하고 인정했습니다. 제 딴에는 근데 그게 지금은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한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딴에는 난 맞는 말을 했는데, 난 바른 말을 했는데, 필요한 말이라고. 상대방이 그 사람이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실수하면 어떡해. 그래서 난 그 사람을 위한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말이고 기분 나쁜 말이고 뭐 그런 거죠. 이제는 제가 알아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그래요. 절제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실언한 정치인이나 저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변 상황을,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 50이 넘고 목회자로 살아온 세월만 20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상황 파악과 배려를 하지 못하는 중학생 시절의 철부지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은 그냥 딱 봐도 말이 주제입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성도님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짧은 문구니까, 좋은 문구니까 외우시는 것도 제가 권면합니다. 은쟁반의 금사과, 뭐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직역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은쟁반이라기보다도 은으로 된 바탕 위에 금이 사과나 사과나무를 금으로 이렇게 새긴, 아주 정교하게 새긴,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금상첨화라고 하지요. 비단금, 비단 위에 첨화, 꽃을 더했다. 비단도 이쁜데, 비단도 귀한데, 여러분 비단 뭘로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누에 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비단이 이쁘고 귀한데 그 위에 꽃을 더했으니 금상첨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말은 금상첨화 또는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을 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바르고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아이 그냥 좋은 말로 서로 그냥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좋게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랍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좋은 말만 한다고 그냥 긍정적인 말만 한다고 칭찬과 격려만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도 잘 들으면 청종하면 금으로 된 귀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지적이든 설명이든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이든 틀린 말이든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 그 상황과 필요에 꼭 맞는 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뉘앙스가 뭘까? 왜냐하면 뭐 뻔히 아는 말인데 우리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워낙 잠언이 옛날에 쓰여진 글이니까 고대 사회에 뭐 좀 다른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그냥 원문을 그냥 그대로 거의 직역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뭐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몇 가지 성경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그 중에 NIV라고 미국 영어 성경인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 중에서도 아주 성경을 매우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날 현대어로 현대 영어로 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성경 번역을 몇 개 보다가 그걸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정확한 판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고 정확한 판결은 이게 법적 용어거든요. 법원에서 바르고 정확하게 판결한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이 갑자기 정확하고 바른 판결은 이렇게로 번역이 되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좀 살폈죠. 묵상을 했죠.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판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 하나만 보면 살인이에요. 살인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살인의 처벌을 받지 않아요. 바르고 정확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다 같이 봐야 정확하고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꼼꼼히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 내가 할 말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할 건데 이 말이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뭐 틀린 말은 없는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나한테는 참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지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딱 하나 하는 되는 게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을 때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들을 것 같지가 않아. 듣는데 흘리기도 하고 들어도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요 정도 하나 깨달은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일부지요.
종합적으로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고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가 되는 거고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쉬워요? 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를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중학생 시절에 좁은 안목과 경솔한 말의 습관을 가진 것도 제가 정말 못나서가 아니고요. 못났긴 했는데 제가 단지 못나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어려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검사가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서 전문 변호사가 나름 막 법적으로 다투고 살피고 판사가 나름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고 해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해도 1심, 2심, 3심 판결이 다 틀린 건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재심에서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 바르고 정확한 판결이라는 건요, 실제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말이 쉽지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살래, 마음 편하게 살래 이렇게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성도로서 성숙한 인생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솔하지 말자는 거예요. 경솔하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게 돼요. 본문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다투지 말라. 여기서 다툰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뉘앙스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 소송이나 송사 이걸 소송이나 송사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살리자면 너 소송 걸기 위해서 말싸움하기 위해서 서둘러 나가지 마라. 급하게 나가지 마라. 또는 어떤 소송이나 송사의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 막 급하게 하지 마라. 신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말 실수가 급한 성격 때문입니다. 급하게 해석하고 성급하게 해석하고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말해요. 물론 급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언제? 불났을 때. 불이야 해야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때 사람 살려 이거 급하게 해야 됩니다. 외치고 보니까 불이 아니야. 그냥 연기만 나는 거야. 외치고 나니까 다리가 땅에 닿네? 그래도 그럴 때는 나중에 실수가 되더라도 잘못된 판단이라 하더라도 급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급할 필요가 없다. 특히 싸울 때 말싸움을 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싸울 때는 급할 필요가 없다. 다른 여지가 없는지를 그러므로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말을 듣고 충분히 공감이 돼. 야, 이거 내가 그냥 100%, 120% 몰입이 돼요. 공감이 돼요. 그래도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중립기어를 박는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터넷을 비롯한 고도의 이 미디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어떤 주장이나 어떤 팩트라고 하는 사실 보도라고 하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나게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데 처음에 그 정보에 놀래가지고 굉장히 그 정보를 신뢰하고 막 따라가다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이고 이게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면 그럴수록 일단 중립기어를 박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자극적일수록 내가 같이 흥분하고 막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그럴수록 오히려 중립기어를 박는다. 저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중립기어를 박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어떤 뉴스나 사건에 대해서 일단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서 온갖 욕설도 하고 막 악플을 달고 뭐 이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전히 가짜 뉴스는 더 많아지고 판을 치고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발을 당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교회 천장에서 지금 물이 안 새는데 물이 샜을 때 관리소장님이 1층에 1, 2호, 1층에 101호, 102호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물이 막 샜을 때 토요일 날 올라가 봤더니 다른 가게는 다 장사를 안 하는데 그 집만 열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분들에게 이거 확실히 고쳐라. 그분들이 소장님이 좀 해주시고 나중에 원인이 저희들에게서 발견되면 그러면 좀 뭐 책임 분배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소장님 아니다. 이건 101호, 102호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101호, 102호가 수도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한참 뭐 이렇게 막 서로 따지고 하다가 결국은 그 101호 뭐라 그러죠? 주인분까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수도를 배관을 공사를 다 뜯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 봤 공사를 하려고 계약서까지 다 쓰고 이제 올라가 봤더니 아니래요. 업자가 보더니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소장님이 얼마나 난처하셨겠어요. 3주 동안 계속 여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근데 저는 가슴을 좀 쓸어내렸어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제가 옆에서 덧붙인 말이 있거든요. 소장님 그 얘기 하시고 나가시면 제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누수는 물이 새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99% 가능성이 있어도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다른 원인일 수도 있는데 다만 그 가능성이 여기가 제일 커 보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제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똑똑해서 정말 누수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잘 알아서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는 제가 누수나 배관이나 설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관리소장님은 건물 관리를 이미 오랫동안 해오셨고 건설이나 건축 관련해서 평생을 종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딱 이거라는 거예요. 나름 지식이 있죠. 그래서 쉽게 단정을 지었다가 낭패를 보신 거고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다는 걸 제가 아니까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맥상통 연결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일수록 나의 시각과 판단과 주장이 늘 기본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막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요, 무의식 중에라도 늘 내가 바르게 살고 있고 내 생각이 늘 옳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에 쉽게 매몰됩니다. 하나 꽂히면 그냥 그게 전부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성격을 바꾸려면 경솔한 언행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항상 여지를 두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훈련을 하셔야 돼. 내가 이게 내 생각에 100% 맞아. 그런데 아니야 99%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부터 훈련을 하시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내 생각이 1%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 나가셔야 자꾸 여지를 두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 말이 그냥 다 100%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경솔하지 않도록, 바꿔서 말하면 신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항상 여지를 두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훈련을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목적을 분별해야 된다. 말을 할 때 이 말의 목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앞서 제가 경솔하게 말하는 건 일종의 습관일 수 있어요. 성격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악한 의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은 다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네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변론만 하지 않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은 곧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평, 너 악한 일을 하는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랑 말다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를 딱 만나서 A는 뭐고 B는 뭐고 여차저차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아닌 제3자,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흉을 봅니다. 좋게 생각하면 내 생각이 맞나 확인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쨌거나 그 당사자의 갈등 관계의 그 당사자의 흉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이 되도록 합니다. 일종의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고 내 편을 만들고 막 왜 도대체 여론전을 하고,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다 왜 그래요? 그 다툼의 목적이 상대방을 이기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본문에서 그 사람과 변론만 하라라고 하는 건 그냥 시시비비만 가리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틀리고 맞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거죠. 그 상대방을 이겨먹기 위한 게 아니라 옳은 걸 따져서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성숙한 성도들의 다툼이나 갈등은 정의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어야지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능한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갈등 없는 사이가 없잖아요. 가장 흔한 관계는 뭐 배우자나 부모, 자녀들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과의 다툼입니다. 서로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가족이라도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가 커가면서 어릴 때는 그냥 다 부모님이 슈퍼맨이었는데 애가 커갈수록 자기 자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생기고 보면 어른들이 도대체 부모들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그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서로 대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르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게 꼭 판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다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는 다툼이어야 하는데 그게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기기 위한 다툼을 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흔히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꼭 부부가 싸우면 감히 어디 여자가 뭐 이래, 그런 식으로 윽박질. 싸우는데 잘잘못을 가리는데 감히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 싸우면 가장이면 가장답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이랑 가장이면 가장다운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에요?
이런 거 잘못했지 않냐? 지적을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 너부터 잘해라. 넌 잘하냐? 뭐 하나 잘못 문제 제기하면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의 과거에 10년 전에 어땠고 5년 전에 어땠고 옛날에 어땠고 다 끄집어내죠. 왜냐하면 논쟁에서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의 싸움에서 지면 내가 이 논쟁에서 질 것 같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치인들이 늘 하는 싸움의 방식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넌 5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 흠이 없는 메신저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흠이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적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적이라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적이라면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 일상의 다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슨 원수지간의 대적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다툼에서 이기고 싶다. 그러면 사람을 공격하세요.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하시면 네,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다툼하는 목적은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좋은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라도 내 주장을 막 이기게 하고 싶은 막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좀 참고 절제해야 됩니다.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심지어 신앙까지도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 습관입니다. 한두 마디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한두 마디만 딱 나눠보면, 한 10분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성격, 그 사람이 목적이나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쉽게 눈치챌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말하는 습관을 이렇게 고칠까 저렇게 고칠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성격, 가치관, 신앙, 내가 목적하는 바,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급하고 경솔한 성격을 고치고 세속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된다. 은쟁반의 금사와 사과와 같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은 마치 성전처럼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은 늘 거룩한 여러분 교회 오면 바깥에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해도 교회 오면 안 그러잖아요. 거룩한 곳은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의 입술도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잘 주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더욱더 복되고 나아가서 그 입술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